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차례로 정병석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고병묵 박사님, 장세호 실장님에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물류 회사에 대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작년에 그 제주도 그 삼다수 판결이라는 게 대법원에서 나서 우리 저 해상법 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뭔가 좀 시사점을 던진 바가 있습니다. 그 제주도에서 만든 삼다수 물을 서울에 또는 뭐 충청도에 가져가서 이제 파는 가운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A라는 종합물류 회사가 그 종합물류를 다 해주려고 했다가 무슨 일 때문에 중간에 계약을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3의 그 종합물류 회사가 이걸 맡아가지고 이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계약 그 체결 사이에 차액이 발생했는데 그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삼다수가 그 제1의 그 종합물류회사에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그 아까 우리 김현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복합운송 816조를 적용을 했습니다. 816조를 적용해서 뭐 운송 구간이 바다가 길기 때문에 해상법을 적용한다. 또 짧았기 때문에 육상운송법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근데 816조에서 말하는 거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법이거든요. 뭐 운송을 하다가 손해가 발생했을 때, 운송 중에 화물에 데미지가 났을 때.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운송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발생한 비용에 대한 청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소멸시효가 이제 문제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몇 분들은 야 그렇다면은 이 종합물류 그렇게 대법원 이야기는 종합물류가 맞는데, 그러니까 제주도의 삼다수 공장에서부터 뭐 서울에 있는 어떤 그 이제 상인의 공장까지 뭐 모든 걸 육상운송, 해상운송 그리고 창고 보관, 하역 이런 걸 이제 종합물류회사가 다 처리하는 종합물류 계약을 체결했다. 그거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종합물류에 적용될 단행법이었기 때문에 복합운송이 핵심이다 해서 그 적용한다라고 그 대부분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제 종합물류업이라는 이 단행법을 우리가 상법에 하나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 말하자면 이제 소멸시효 같은 경우도 그 경우에는 복합운송하면 1년이지만 우리가 뭐 상행위 같으면 또 한 5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멸시효도 달라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단행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지금 종합물류라는 게 상당히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좀 견해를 정병석 변호사님한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삼다수 잘 들리십니까? 예, 예. 네. 그 삼다수 사건은 지금 우리 김인현 교수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운송을 하다가 뭐 화물에 손상이 됐거나 딜레이가 된 게 아니고 계약 자체가 아마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사용해서 운송을 하고 이제 그 차액을 청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계약 내용은 이제 아까 그 김 교수님 설명하신 바와 같이 단순히 운송뿐만이 아니고 보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이제 종합 물류 계약이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아까 그 김현 그 회장님 설명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이제 그 창고로서의 역할도 하고 운송인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이제 여러 역할이 지금 다 이렇게 종합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적용할 법이 무엇인가? 해갖고 이제 아마 대법원에서는 그런 종합 물류 계약에 있어서의 그 대법원 표현대로 한다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복합 운송이다. 그러니까 복합 운송 계약을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조금 좀 그 판단은 좀 수긍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제 그 운송 계약만 있다고 그러면은 그 816조를 적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창고 보관 계약까지도 포함되는 아주 종합적인 물류 계약인데 860조를 적용하려고 보니까 아마 적용하면서도 조금 좀 그 기우뚱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물건이 실제로 그 운송이 시도조차도 되질 않았었는데 이게 언제 도착했을까 하는 것을 가정을 하고 그때로부터 이게
가장 운송 기간이 긴 것이 해상 운송이면은 1년. 그렇지 않고 육상이다 그러면 뭐 1년에 소멸시효가 됐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는 이제 조금 그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종합 물류계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별도의 법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렇게 깊이 있는 연구를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얼핏 생각이 드는 거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지금 그 복합 운송 계약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이제 2007년도 그 해상법 개정하면서는 이제 그 816조 한 조항을 넣어서 해상 운송과 관련된 복합 운송에 관련된 규정만 넣었었는데, 아마 지금 이제 그 법안 자체는 법무부에서도 이제 복합 운송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제 다시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다 그러면은 복합 운송 계약의 어떤 범위에서 이런 종합 물류 계약의 경우에는 배제하는 내용을 좀 더 넣으면은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지 않겠나. 근데 별도의 종합 물류 계약을 넣는다 그러면 그것도 또 좀 상당히 이제 여러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그러면 창고 계약은 창고대로 하고, 그러면 운송 중에 생긴 거는 운송 중에 또 하고, 복합 운송으로 가면은 또 거기서 정하고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사실은 좀 이 삼다수 판결로 지금 지칭하신 이 판결은 좀 그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복합운송법의 적용을 종합물류 업에는 적용을 배제하자 이 말씀이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상해인법을 그거는 예, 네. 적용하도록 하자 그런 왜냐하면 말씀. 이것은 그걸 다 포괄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예, 그쪽에다가 끼워 넣는 거는 조금 좀 어색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최 상무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종합 물류화를 하려면 이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디지털 플랫폼 만드는데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이자 물류회사, 삼자 물류회사들은 뭐 DHL, 뭐 알리바바 이 등등에 비하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이제 뭐 바다 저자와의 대화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이자 물류 회사들이 종합 물류 회사, 그러니까 국제적인 종합 물류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물적 설비 같은 거 뭐 여기 그 뭐 항공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지원 같은 것들이 가능할지, 또 현재 뭐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 우리 이제 KMI의 고병욱 박사님하고 산업은행의 장세호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병욱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해운정책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고병욱입니다. 김영윤 교수님께서 이제 지금 선사의 해운기업의 종합물류 기업화 아니면 아까 디지털 플랫폼 아니면 디지털화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데, 사실 제가 이제 뭐 해운정책 연구를 하는 이제 KMI 실장이고, 실제 정책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아직 이게 팔로우업이 안 돼 있습니다. 정책 담당자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 관련해서 제가 좀 토론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이 주제 관련해서 KMI가 연구 활동을 좀 해서 성과물이 일부 지금 정리가 된 게 있습니다. 아직 발간은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연구 성과물을 좀 이렇게 공유를 하고 정책화하는데 이런 토론의 어떤 정보로서 제공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연구 결과물을 조금 정보 공유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가능하시면 이제 화면 공유 좀 기능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하시면 될 겁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저희 보고서 발간 준비에 들어간 건데요. 글로벌 선사의 물류 통합화 이제 지금 계속 논의하시는 어떤 글로벌의 어떤 추세, 예. 백그라운드입니다. 여기에 이제 국적선사 대응 방안을 저희가 이제 전영진 연구위원께서 연구를 하셨고요. 간단하게 제가 좀 이 연구 내용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 해운 기업과 물류 기업 22개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와 그다음에 이제 그 설문 조사를 병행을 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박사님 이거 좀 확대 안 됩니까? 그 자리에서? 잘, 이제 아, 예, 예. 확대됐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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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과 추진 동기나 목적을 좀 보시면 이제 서비스 통합, 그다음에 이제 부가 서비스, 선사가 해상 운송 구간만 하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어떤 이게 이제 모스크 등 이제 익히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SCM 전반에 걸친 어떤 대규모화를 통해서 규모의 범위의 경제 효과, 이제 단위 비용이 싸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글로벌 선도 선사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운임 경쟁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 후폭풍으로 해서 이제 운임이 지금 일시적으로 굉장히 올랐지만 결국은 다음에는 원가 경쟁으로 갈 거다. 그래서 필요성이나 추진 동기, 목적은 명확하게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작동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추진 의지가 있는지를 이제 서베이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런 어떤 필요성을 인식해서 구체적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는 걸로.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이 모임에 계시는 분들이 다 우려하시는 게 정말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서버의 결과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러면 이런 좀 인식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좀 구체적인 어떤 항목별로 한계점이 뭐냐 좀 봤을 때 추진 전략으로 이렇게 보시면, 일단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지금 준비 단계가 안 돼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중요성이 제대로 현업의 이제 인식이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 확대, 그 지금 예전에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15년부터 선사 간 통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제 우리도 한진해운 사태라는 걸 맞았고, 그 다음 단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선사 간 통합이 아니라 SCM 상의 이제 좀 그 경제학 표현을 쓰면 수직적 통합, vertical integration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근데 우리 쪽에서는 운송이나 물류 자산에 대한 확대 계획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력 확보 부분입니다. 좀 이따 다시 강조를 드리겠지만, 전문 인력 확보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충원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확보 계획이 뚜렷하지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에 대한, 특히 인력 확보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사실상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플랫폼 시대이기 때문에 플랫폼 활용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플랫폼 구축 계획이 아직 미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플랫폼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해외 플랫폼에 가입해서 영업은 이제 이렇게 일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능력을 보신다면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규모 M&A 자금이나 자산 확보 자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자금 조달 애로도 있고, 그다음에 세제 금융 차원의 지원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 내용들은 지금 저희 전영진 위원을 비롯한 연구진들이 실제 업계의 담당 임직원들과 면담 조사도 하고 서베이를 통해서 이렇게 객관화 시킨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대한민국의 선사와 물류 기업들의 어떤 좀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객관적으로 우려 사항이다라고 좀 저도 걱정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추진 방안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저희 보고서에 담은 내용이 장기 계획 하에 단계적인 어떤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결국은 물류 인프라, 실제 피지컬 에셋에 대한 어떤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걸 통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네트워크 확대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 물류 오퍼레이팅을 할 수 있는 걸 구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연구 보고서가 됐고, 아마 2월 중에 이제 발간이 될 걸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저희 1차 소개드릴 연구 내용이고요. 이건 이제 제가 연구를 한 건데, 이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제 하나 그러니까 전번에 그 김윤영 교수님 하는 해운 저자와의 대담에서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그 아마존하고 알리바바라는 온라인 그 이커머스 플랫폼의 파워입니다. 실제로 지금 인터넷만 접속이 되면 그 전자상거래에 수반되는
그 ICT 기술과 거기에 수반되는 결제 시스템이 완비돼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소비자들이 선택 가능하고 그걸 공급하는 기업 간의 이 관계를 계산을 하면 어림잡아 지금 1000조건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안에서 실제적인 선택이 일어나고 실제로 이것이 잠재적인 물류수요입니다. 물류수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런 플랫폼화, 디지털 플랫폼화 되고 있는 추세성에서 머스크는 이미 머스크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서비스를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운송 계약에 대해서 디지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 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컨트랙 버튼을 누르면 지금 운송 대란에서 지금 로딩 개런티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머스크 스팟을 통해서 계약이 되면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개런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지금 홍보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아까 계속 말씀 나왔던 그 프리미엄 서비스 등등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실제로 이게 100% 되는지는 지금 확인은 못하지만 머스크 홈페이지 가면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운임이 고정되고 추가로 여기서 계약됐던 운임 이상으로 받지 않습니다. 다른 서차지가 없고 이제 이런 이제 서비스가 지금 바로 머스크 홈페이지에서 디지털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되는 이유는 뭐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이 위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어떤 대응으로 중국 시장을 비롯한 원터치 부킹 서비스를 머스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장 대응력 완비라고 제가 이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한 건데 이 앞에 이 스팟 시장에서 지금 머스크가 20% 정도가 온라인 부킹인데 전체 화물에 실제로 이 서비스가 되려면 선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역량이 그리고 재무 위험과 시장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역량이 있어야지 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게 그러니까 미비하다. 그래서 좀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시급성을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제가 굉장히 많은 문헌을 찾아봤는데 지금과 같은 급격한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단계에서는 탑다운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사적 자원이 동원돼야 되고 방향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탑다운 리더십이 디지털 전환에 착수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이라는 거는 이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과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을 다 가능케 하지만 저희가 하는 건 피지컬리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디지털로 약속되고 커미트먼트 된 것들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혹시 이머전시가 생겼을 때 현장에서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서비스 차별화 능력과 시장에서의 고객의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제 불리함을 갖는다. 그래서 현장 대응력 완비가 필요하다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핵심 인력 확보가 관건입니다. 뭐 여기에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그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하시는 분들 석사 이상의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거의 뭐 굉장히 이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데 거의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지털 전환을 하는데 핵심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가 지연이 되거나 포기하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학계 논문으로도 꾸준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인력 확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게 마지막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건데 이거는 선사 차원에서도 전략 로드맵이 필요하고 아까도 다른 분도 이제 말씀이 나왔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디지털 전환 아니면 종합물류기업화에 대한 그 우리 해운재건 5개년 계획처럼 어떤 5개년 단위의 어떤 지원 정책이 로드맵이 마련될 필요 있다. 그래서 이런 상설 민관 협의체가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상반기 때 5개년짜리 전략 로드맵과 지원 정책을 만들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서 매년 정책 평가를 하고 후속연도에 대한 정책 사업을 디파인을 해서 이거는 뭐 다른 정부 산업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이런 프레임워크로 다 정책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운 부분에서 디지털 전환과 종합 물류 기업화를 위해서 이런 어떤 정책과 전략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결과로 이제 냈고 이것들을 다시 이제 뭐 정부나 아니면 선사들께 좀 제공을 하고 컨설팅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정도로 그 김윤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선사나 물류 기업의 디지털화 아니면 스마트화 아니면 종합 물류 기업화에 대해서는 좀 소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그 머스크가 온라인으로 전체 그 계약의 한 20%를 처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놀랄 그 수치입니다. 자, 그러면 장세호 실장님 계세요? 장 실장님 지금 업무 중이라서 들어오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장시호입니다. 계시구나. 아유, 오늘 네. 이발까지 깨끗하게 하시고 아주 더 미남이십니다. 수업 끝났습니다. 저기 업무는 끝났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 예, 제가 잘 괜찮습니다. 몰라가지고 네. 이제 뭐 종합물류는 아마도 그 해진공의 담당이 아닌 것 같아요. 저 해운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네. 산업은행에서 이런 거 뭐 무슨 재정적인 지원도 금융 대출 같은 이런 뭐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잘 몰라가지고. 사실 저도 이게 종합물류라든가 이자물류 회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오늘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KDB 역할이 있는데 KDB는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여신을 제공하기 때문에 물류 회사가 됐든 선사가 됐든 뭐 육상 물류 회사가 됐든 그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이제 제공하는 거는 KDB의 고유 업무고요. 근데 이제 물류가 아까도 앞에 말씀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디지털화하고 해 가고 있는 거는 뭐 전 세계적인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통 산업, 소위 말하는 해운, 운송 쪽에서의 전통 산업에서도 그 디지털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신산업 이런 부분은 최근에 이제 해운업계에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원활히 하라 이렇게 해서 이번에 산업은행에서 신산업금융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신산업 그 신산업금융실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전통 산업에서 첨단화가는 그런 기술력에 대해서 그러한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 또는 그런 기술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하라. 그러한 예. 지원한 자금은 산업은행 자금도 되고 최근에 나온 뉴딜에서 디지털 뉴딜, 뭐 그린 뉴딜 이런 게 있는데 그러한 자금을 사용을 해서 지원을 하라. 이런 식의 정책적 과제로 지금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은 사실 잘 모르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발령받은 부서가 과거에는 기업금융 1실에서 전통산업을 담당을 했었는데 이번에 신산업금융실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권 관련해서 저희 물류 관련해서 DT화 진행되는 부분은 첨단화 산업의 중요한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동으로 좀 스터디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금융 수요 아니면 투자 수요가 있다면 저희 산업은행을 통해서 같이 스터디를 앞으로 해보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이런 원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물류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서 아이고. 딱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우리 저 장세호 실장님 좋아해서 그 네. 토론자로 벌써 한 보름 전에 모셨는데 네. 최근에 제가 질문 드릴 그 부서로 딱 맞춰서 또 옮기셔서 우리 해운이나 또 물류하시는 분들 많이 도와주시게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기 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신산업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최근에 많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신산업을 뭐 구체적으로 뭐 저기 컨텐츠라든가 뭐 교육 부분에서 새로이 나오는 산업도 중요하지만 전통 산업에서 첨단화되는 부분 그 첨단화를 옆에서 보조하는 그런 신기술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라는 게 산업은행의 역할이라서요. 해운 부분에서도 이런 첨단화 부분에 대해서는 스터디가 되면 저희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자금 지원에 대해서 다 같이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예,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13분 남았어요. 그 제2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주제는
뭐 계약의 문제, 선언 문제, 그리고 선주사 육성 이렇게 세 꼭지가 있는데 계약의 문제는 지난번에 또 다뤘기 때문에 현재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선언 문제, 선언의 교대 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격리가 되면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 등등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백 그 상무님께서 뭐 선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법적인 처리 또 보험의 문제를 정병석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백 상무님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들으십니까? 예예. 예. 제가 그 오전에 교수님한테 그 화면 공유 부탁드렸는데 혹시 그게 준비됐는지 혹시 네. 메일하고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혹시 잠깐만요. 성우야. 아니면 제가 할까요? 제가 요거 혹시 화면 공유하시면 됩니다. 직접. 공유됐나요 지금? 예, 됐습니다. 지금 공유됐나요? 예예. 저희가 우선 HMM 사례를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인 선언의 경우에는 승선 전에는 격리가 없습니다. 격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이상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면은 이제 승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외국인 선언의 경우에는 필리핀이나 미얀마 이런 존재에서 오는 선언들이 많이 있는데, 필리핀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자면 마닐라에서 선언 모집이 되면은 현지 호텔에서 14일간 격리가 이루어집니다. 호텔비를 비롯해서 격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저희 회사 HMM이 부담합니다. 이후 한국에 도착하게 되면은 승선 전에 또 2주일 동안 격리가 필요한데 이때부터는 이제 급료까지도 이게 지급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승선 절차고, 하선하는 경우를 설명드리자면 한국에서 격리가 이루어지는 14일 동안에는 급료가 지급이 됩니다. 그 항공기로 필리핀에 도착하게 되면 급료 지급이 이제 중단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선원의 경우 파나마 운하를 거쳐오거나 중간 기항지 없이 보름 이상, 14일 이상, 2주 이상 운항한 선박의 선원들은 격리 의무가 없습니다. 곧바로 하선해서 외국인의 경우는 출국이 가능하고 각 가정으로, 한국인 선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각 가정으로 이제 돌아가면 되는 구조입니다. 한국 도착 14일 이전에 중간 기항지가 있으면은 2주간의 격리가 필요한데 격리 비용 일체와 통상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왜 한도를 채우지? 어차피 체크카드로 현금이 연말공제 한도가 없는데? 러프하게 계산하면은 코로나 이후 척당 7만 달러 정도의 추가 비용이 신용카드 들어간다고 한도 합니다. 왜 채우는 거야?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굳이 채우는 이유가 뭐야? 잠깐만. 사람들이 25%까지 신용카드 한도를 채우라고 그러잖아. 네, 미선서 처리입니다. 예. 잠깐만 여기 지금 혼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잠깐만 기다리봐 보세요. 우리가 처리할게요. 어떤 분이 어떤 거요? 사선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선이 40척 정도 되니까 한 200만 달러 정도 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선의 경우에는 각 선주가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선원 교대 문제가 글로벌 업계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중 잘 되고 있는 머스크 경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제 제가 이거 표를 이제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8월에 낸 리포트인데, 저희 부서에서 낸 리포트인데, 머스크가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잘 활용해서 선원 교대 절차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강 내용을 보자면은 마닐라, 인도, 뭄바이, 덴마크, 코펜하겐 세 개 지역을 중심으로 선원 교대를 진행을 합니다. 세계 최대 선원 공급국이라고 하는 필리핀 마닐라하고 인도 뭄바이에 선원 전용 숙소를 마련하고 코비드-19 검사에 따른 14일간 자가격리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후 선원들은 머스크가 마련한 전세기를 타고, 그러니까 이게 선원 고용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 전세기도 동원 가능하고 그런 거겠죠.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이동해서 코비드-19 재검사를 받습니다. 음성 판정 받은 사람들은 음성 판정 받은 선원들은 적절한 시기에 선박 기항 빈도가 높은 로테르담이나 함부르크, 브레모하벤 등으로 다시 이동해서
교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머스크는 그 코펜하겐 당국 협조를 받아서 공항 터미널 근처에 그 전용 숙소까지 빌려놓고 사용하면서 선원들의 안전한 이동에서부터 임시 거주까지 그 자신의 관할 아래에 두고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이제 머스크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 6,600명 중에 승선 계약을 초과한 인원은 작년 7월 4,000명에서 8월 중순에 이런 그 제도를 시행하면서 2,000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선원 교대 이슈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이해관계가 그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단기간 내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주제입니다만은 그 정부 차원 조치들이 좀 취해져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한 지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머스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표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그 전용 그 숙소까지 마련해서 또 전용기까지 전세기까지 동원해서 선원 이동에 그 굉장히 그 효율성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아주 좋은 아주 그 예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화면 공유는 이제 중단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정병석 변호사님 혹시 뭐 선언과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또는 뭐 보험과 관련 좀 그 제공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병석 변호사님. 변호사님 목소리. 예, 네네. 예, 제가 음소거했습니다. 예, 이상국께서는 아마 총체적인 그런 운항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전반적인 그림을 쭉 보고 계신 것 같고 저희가 경험하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좀 단편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선원과 관련해서 이제 생기는 문제들은 한국에 기항하는 선박의 선원들이 이 양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 생기는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이런 비용들은 이제 선원들이 이제 근무 중 상병이라고 해갖고 P&I 클럽에서 이제 담보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방역 당국에서 정한 여러 규정들이 있는데 그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입항했을 경우에는 거기 이제 형사처벌 문제라든가 또는 선박의 일정의 지연이라든가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각 지역마다 좀 처리하는 기준들이 어떤 데서는 이것을 형사 문제화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그냥 과태료 정도로 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아예 그런 조치를 안 하고 그냥 14일간 대기시키고 다 나머지 선원들 음성이 된다 그러면 또 다시 작업을 시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아직은 약간 좀 이제 들쑥날쑥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결국은 이제 선주 측에서 어떻게 잘 어필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좀 다 개별적인 그런 쟁점들이라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다음은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 여러분들 뭐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만 선주사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해운 경영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선주사는 이게 이제 용선 계약하고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또 선박금융법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좀 언급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주사 연구의 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에서 좀 민간의 베이스, 민간이 주도가 되는 선주사를 육성을 해서 이제 운항사에게 정기 용선을 주는 일본과 이제 그리스 타입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양진흥공사가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 이제 리스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운용 리스로서 배를 이제 선사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나용선이 단순 나용선을 빌려주는 그 형태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병욱 박사님하고 장세호 실장님 그리고 정우영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병욱 박사님이 요 이제 정책적인 것 조금 이제 정부와 해진공하고 접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 박사님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운정책연구실장 고병욱입니다. 예, 이 내용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연구원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규정성이나 확정성은 없다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자료 공유 아까 했던 것처럼 또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윤영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기에 한국형 선주사라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식별하기에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다. 하나는 그 중국형처럼 금융 리스를 전문으로 하는 선주사. 하나는 이제 두 개가 좀 조금씩 다른데, 일본처럼 일본도 여러 가지 그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인영 교수님이나 한종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역 선주, 지역 금융기관 주도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리스형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형은 지역 금융기관이라고 하기도 힘들고, 글로벌 금융기관이 다 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주도 지역 단위, 일본처럼 지역 단위로 보기 힘듭니다. 근데 일본이나 그리스형의 공통분모는 민간의 주체가 금융기관의 펀딩 등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이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한국형 선주사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금융 리스트 선주사, 그다음에 민간 주도의 어떤 선주사가 생기면 저는 이 선주사 모델이 한국 해운 산업에서 선박 금융 부분에 있어서 원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위험 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혁신을 가져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에 이 마리타임 팔리시 매니지먼트라는 이 이제 글로벌리 이 해운 쪽에는 꽤 잘 알려져 있는 저널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 분들입니다. 여기 보면 다 홍콩으로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했던 건 뭐냐면 심리스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중국형 그 금융 리스 선주사들을 이제 모델링의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주사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컨테이너 선도 있고 벌크 선도 있고 VLCC도 있고 크루즈도 있고 뭐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졌을 때 어떻게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최적인지를 보는 건데, 여기는 진도를 더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최적을 보기 이전에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하면 정말 효과가 있는지부터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효과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어떻게 구성하는 게 베스트인지를 보는 논문이 19년도에 이미 발표됐고, 제가 이제 이 논문 등을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이 베스트인가는 다음에 저희 한국에 맞는 그 연구 결과를 이제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했을 때, 그러니까 컨테이너도 하고 벌크도 하고 VLCC도 하면, 여기 이제 보시면 평균이라고 해서 이제 찍어놓은 게 2010년부터 10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선박에 투자했을 때 이제 선박의 투자금 대비 그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몇 %이냐? 첫째 년도 15%, 11%, 9%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력이 변동을 하죠. 왜냐하면 시장의 운임이 변동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이 가격 변동, 수익의 변동에 그 변동 폭을 줄여준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컨이 CON이 컨테이너고 파나막스가 벌크선이고 VLCC가 그 유조선입니다. 이 변동성이 이렇게 쭉 한 10년 동안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세 개 선종을 가지고 단순히 3분의 1씩 가져갔을 때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이 빨간 줄이 변동성이고, 그러니까 컨테이너 단독, 파나막스 단독, VLCC 단독으로 봤을 때 이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라고 보면 이게 수익 변동 차입니다. 4년 차부터 어떤 단일 선종보다도 변동성이 뭐 많게는 거의 2% 이상, 작게는 0.5% 이상씩 변동성 축소 효과가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을 때 효과가 분명히 있고,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4년 이후부터는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금융기관, 특히 은행에서 하고 있는 리스크 풀링 역할을 그대로 한국형 선주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형 선주사가 다양한 선종에 대해서
선대 공급을 하게 될 때 수익률이 리스크 풀링에 따라서 안정화되고, 이렇게 수익률이 안정화되면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리스크 분담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가 시황이 좋다. VLCC가 시황이 안 좋다. 그러면 컨테이너 시황이 좋은데 용선료를 많이 거두어들이고 시황이 안 좋은 데는 적게 거두어들이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선종의 해운업들이 있는데 이 오퍼레이팅하고 있는 선사들이 이 금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아니면 민간 선주사가 운영하고 있는 이 대형 선주사를 통해서 선박의 원가에 들어가는 선박 금융 부분에 위험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변화 효과를 말씀드렸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논문에서 전제하고 있는 거는 중국의 금융 리스사들이 지금 보면 2016년 기준으로 25조 원 넘는 돈이 선박 투자됐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년부터 거의 이제 시작을 했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뭐 30조는 더 넘을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게 이제 중국의 현황이고, 그러면 중국의 금융 리스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shipping 오퍼레이션 모델 중에 어디냐? 머스크, 코스코, HMM 등의 순수 해운 기업 있고, 여기에 선복을 공급하는 시스펜이라는 대선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덴마크에 데니시 파이낸스가 있는데, 중국의 금융 리스사는 대선 전문기관과 순수 선박 금융기관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선주사, 아까 일본 모델하고 그리스 모델이 있는데 이경래 그 무보에 계신 분 같은데 논문을 좋은 걸 많이 쓰셔가지고 이경래님의 이제 논문을 이제 제가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뭐 3대 상업은행이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 세토네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오뱅크라고 이렇게 저는 읽는데, 여기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오뱅크는 선박 금융 자산이 50억 달러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전체 금융기관의 총 자산의 그 운영이 여기에 14%가 있다. 이제 그러면 이런 지방은행이 지역 선주와 지역 조선소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 이게 이제 금융 쪽에 금융 제도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용어를 쓰면 코어풀 파이낸스고, 그다음에 릴레이셔널 뱅킹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미형의 주식 시장 중심의 직접 자본 금융하고는 다른 뱅킹 중심의 어떤 이제 은행이 개별 회원사가 장기적 관계를 이끌어가면서 주간 단위로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회사 성과의 계획을 금융기관이 같이 공유를 하고 선박금융 대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관계형 금융이다. 그러면 이 일본 사회에서 왜 이런 지역 선주 모델이 워킹을 하느냐? 그 사회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 지방은행은 그 지역 경제의 성장과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창출되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 그래 보니까 지역에 조선소도 있고, 그러면 조선소 일자리가 많으니까 지역의 금융을 이용하고 지역의 해운의 전문성을 이용해서 지역 선주를 육성하자. 그렇게 해서 이런 게 워킹을 하고 있다라고 학계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올해 이제 그 한국형 선주사 육성에 대한 어떤 그 논의가 정말 필요하고, 우리 한국 해운업의 선박금융 그리고 선대 원가 경쟁력 제고에 결정적 혁신 방안으로서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KOBC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 리스 선주사의 논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그게 지금은 반영되고 있지 않지만 뭐 부산 경남은행이나 아니면 부울경 지역의 민간 선주사를 육성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연구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장세호 실장님 아직 계세요? 예, 시간이 좀 7분 지났긴 했습니다. 조금 한 5분 정도 더. 있습니다. 장 실장님, 그 우리 지난번에도 좀 논의됐습니다만 선주사 사실은 이제 민간 선주사를 육성하면은 제일 좋긴 하지만 민간 선주사는 그 배를 빌려가서 건실하게 사용하고 용선료를 제대로 잘 납부할 그런 그 우량 그 선사가 필요한데 우리는 사실 그 점이 부족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금융 베이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 실장님 네. 어떤 견해 저도 갖고 좀 계신지 그런 조금 쪽이죠. 간단히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저 화면 공유를 좀 했으면 싶은데. 뭐 준비하셨습니까? 지금 하시면 됩니다. 아니, 준비는 특별히 안 했는데요. 화면 지금 공유? 하고 있던 거를 제가 좀 한번 볼까 싶어서요. 지금 됐네. 예, 화면 공유. 화면 공유가 됐나요? 나타나지 않는데. 공유됐죠? 이제 됐네요. 예. 됐죠? 예. 저도 아까 죄송하지만 KMI 연구원 성함을 교수님, 고병욱 고병욱 박사님. 연구원님하고 저도 의견을 거의 대동소이하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 좀 빠진 게 혹시 있으면 제가 생각했던 거 요거는 공유를 하면 될 것 같고, 뭐 많은 시간은 안 걸리게 빨리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토니지 프로바이더 형태에 대해서 아까 일반 선주라든가 선박 리스사 형태, 금융 선주 형태가 뭐 저도 분리를 해봤고요. 국내 사례를 보면 일반 선주라든가 선박 리스사 형태나 선박 펀드 형태, 공공기관으로서 참여하는 형태, 해외에는 뭐 그리스 선주라든가 뭐 ICBC 리싱이라든가 과거에 보면 선박 펀드, 독일 KG 펀드, 노르웨이 KS 펀드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일본의 경우는 아까도 설명하셨고요. 근데 우리가 본건을 연구를 할 때 가장 좀 필요한 게 뭐냐면은 과연 토니지 프로바이더를 활성화해야 될 이유가 뭘까? 그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회원사 입장, 선주사 입장, 조선사 입장.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선주사나 조선사 입장에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선주사를 양성을 했을 때 그 선주사가 양성이 되면은 선주사 기준으로 해서 대량 선박 발주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해운사라든가 해외 해운사로부터 세일 리스백 수요를 받아 온다면 그걸 이제 대량 국내 조선소에 발주가 가능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거라고요. 그랬을 때 그 규모의 경제가 얼마가 될 건지, 거기에 대한 국민 경제적 효과가 분석된 자료가 있는지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너무 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스터디, 토니지 프로바이더를 이제 활성화하자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 논문이 있으면 좋겠다. 아까 이제 포트폴리오 효과 분석은 충분히 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국내 관련 산업의 현황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바람직한 선주협의 형태가 어떤 것이냐, 과연 다양할 것이냐, 전문화할 것이냐 이슈가 있는데, 뭐 저는 뭐 둘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양하면은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겠지만 물타기 형태가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선수면 각 선박별로 전문화하면은 마켓 리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거기에 대한 분석도 아까도 있었지만 포트폴리오 효과는 있었지만 이제 전문화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선박 관리는 자체적으로 할 거냐, 능력 있는 선박 관리에 위탁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래서는 국내 해운사에 한정할 것이냐, 글로벌 해운사까지 확대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 선주사가 만들어졌을 때 최적의 선박 금융을 통해서 자본비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런 선주사를 육성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해수부라든가 우리 뭐 금융 쪽에 있는 금융이라든가 제도적 장치는 확실히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 뒤에를 사실 좀 저는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다음 기회에 하고요. 국내 선주업의 전개 현황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했었는데, 과거에 본 선투법, 자본시장법, 여전사법, 해양진흥공사법에 의해서 오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따르는 과거의 흐름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왜냐하면 토니지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스터디를 할 때 같이 좀 더 이제 폭을 넓혀서 좀 더 점검하고 거기에 바람직한 솔루션을 도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실장님 오늘 너무 좋은 자료 저희들한테 줘서 진짜 고맙습니다. 노하우 너무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스터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집단 지성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법률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고 이제 뭐 거의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우영 변호사님 계시나요? 네, 정우영, 계시나요? 네, 변호사님, 네, 제가 그 뭐 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일본 그 형태 이마바리 형태는 그 운항사한테 이 전기용선을 주더라고요. 전기용선을. 그러니까 운항자가 전기용선자가 돼서 배를 빌려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 중국형이나 우리가 해진공이 생각하는 그 리스 자회사는 그 배를 빌려가는 우리 저 선사가 이제 나용선자가 되지 않습니까? 선체 용선자. 네. 그러면 그 두 가지의 그 어떤 법적 책임의 문제랄까요? 그런 것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운항사 측이 가지는 어떤 법적인 책임 문제, 리스크 문제, 그와 따른 또 그쪽 선주 측의 문제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자기 질문이 예상치 않은 질문이 나와서 답을 타기가 어렵고 그 우리 고 박사님하고 장 실장님이 다 얘기를 하셔서 예. 저는 그냥 제 답변을 생략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예. 이 선주사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주사는 이 오퍼레이션을 하지 않는 선박만 보유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선박의 미래 가치, 그 다음에 운임의 미래 동향 이런 리스크를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회사여서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조디악, 시스펜, 뭐 이스터퍼스픽 뭐 이런 등등의 그 선주사 모델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보면은 그 선대를 대폭 줄였어요. 그런 다음에 그리고 또 최근에 자본시장에 등장했던 선주사들이 스콜피온이나 내비게이트 8 이런 데들인데 여기도 지금 보면은 운영하는 자사 GP 역할을 하는 데만 돈을 벌지 여기에 투자한 LP들은 다 돈을 날리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이 선주 모델이 투자자들한테 별로 그렇게 투자 의욕을 일으키는 모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리스 형태의 모델이 되든 그것이 SI 모델이 되든 간에 나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하는 스콜피온이나 내비게이트 8도 지금 선대를 거의 다 반 이상 줄여버리는 입장이어서 그것도 걱정이고 우리가 또 우리 고 박사님 말씀처럼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한다고 하려면 엄청난 돈이 사실 초반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재원이 국내에서 없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거 선주사를 육성하려면 지금에 있는 법 제도를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상당한 정도의 세제 혜택, 최소한 선박투자회사법에 주어졌던 세제보다는 더 큰 세제 혜택이 주어져야만 그나마 국내의 선주사 제도라는 게 조금이나마 도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장 실장님 화면 공유 좀 꺼주시겠습니까? 이제 뭐 1, 2분 내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어요. 혹시 제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좀 오늘 우리가 좌담회 한 것 중에 좀 질문 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분 정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니어도 권호인 대표님하고 조범기 사모님 두 분. 아까 선접회 김용우 부장님께서 한국의 해상 물동량을 12억 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통계 무역 통계는 12억 톤이 안 돼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20년이 10억 톤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10억 톤 이하는 해상 항공 다 포함한 수출입 물동량을 중량으로 이게 잡은 건데 이 12억 톤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협회 쪽에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범기 상무님. 예.
상무님 마이크. 네, 예, 조상무님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그 권사장님 말씀하신 10억 톤이 맞을 겁니다. 아마 착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이게 너무 많은 주제를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좀 아쉽습니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했더라면은 많은 얘기가 예. 깊이 있게 얘기가 진행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시나리오에 짜져가지고 착착착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못한 얘기가 있어서 또 말미에 이런 시간을 예, 예. 기회를 주셔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했던 얘기가 지금 컨테이너 스페이스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운임이 폭등했다. 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 권영희 대표님은 없다. 뭐 이렇게 거의 뭐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서 한 가지 이제 한 두 가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엉뚱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긴 합니다만 이게 컨테이너 화물이라는 게 브랙벌크 화물들이 박스 속으로 점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화물이 증가세를 그렇게 보였던 것은 과거에 브랙벌크 화물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급팽창했고 지금은 이제 거의 들어갈 만큼은 다 들어갔으니까 이제 어떤 그 증가세가 이제 완화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가 다시 브랙벌크를 짧게나마 임시적으로나마 브랙벌크로 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형선은 안 되겠지만은 핸디 사이즈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박스 안에 박스도 없고 지금 뭐 컨테이너선이 없으니까 과거에 했던 브랙벌크를 다시 꺼집어내서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고 또 하나는 지금 박스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어디 가서 처박혀 있고 어디에 병력 현상을 보이는지 어디에서 잘 매끄럽게 이렇게 회수가 안 되는지 그다음 회전율이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박스마다 GPS를 달아야 할 것 같아요. 산업은행이나 이런 데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박스에 GPS를 달고 박스를 관리할 수 있는 IT를 선도적으로 개발해서 한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박스 관리하는 노하우도 많이 쌓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그 세계 컨테이너 박스를 관리하는 마켓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너무 엉뚱한 생각인지는 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신사록으로 생각을 반영하겠습니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제가 정리할게요. 조범기 상무님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요. 근데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그 최영석 그 상무님 지금은 나가버리고 없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그게 그 IoT라 그랬죠, 그죠? 그 우리 권원희 상무님 계신데 머스크는 뭐 25만 개를 달았대요 컨테이너 박스에. 근데 냉동 컨테이너. 이렇게 냉동 컨테이너. 그러니까 저기 남성해운은 300개인가 이렇게 달았다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 이제 IoT 지금 말씀하시는 그걸 다는데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산업은행 같은 데서 그런 이제 뭐 저리로 지원을 해주면은 지금 그 이 컨테이너 박스 관리 자체가 훨씬 더 편해지겠다. 그게 이제 지금 IT화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품귀 현상을 보이는 박스가 냉동인지 아니면 일반 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냉동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박스가 없어서 나르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면은 그거야말로 냉동 운반선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냉동 운반선들 많거든요. 컨테이너 냉동 컨테이너 넣어서 실는 것보다 더 가격 메리트가 있는 냉동 전용 운반선들이 많이 있거든요. 뭔가 하여튼 뭐 계속 그럴 수는 없을 것이고 이렇게 뭐 지금 미주 만불까지 치솟는 이런 상황에서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브랙벌크를 다시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 네, 이 정도입니다. 그 컨테이너 안에 이제 IoT나 어떤 그 장치를 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에서도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그 테크놀로지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역시 그 비용을 화주한테 전가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어떻게 운송인과
화주 사이에 적정점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보니까 우리 홍콩에서 반가운 손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 김정선 변호사님 지금도 계시나요? 나가셨나요? 아까 계셨는데 김정선 변호사님 홍콩에 지금 나가셨나 보구나. 아까 있었는데. 예. 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혹시 더 꼭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계세요? 예, 그러면 우리 안광현 사장님, 안 사장님. 사장님 마이크 사장님 말씀하십시오. 사장님, 안 사장님 말씀하십시오. 음소거 해제를 하셔야 됩니다. 여보세요? 이제 들립니다. 예. 들리시나요? 제가 두 가지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서 아까 권 대표님이 권 사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물동량 문제는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모자라서 지금 뭐 만불로 치솟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조선소에 근무를 하지만 저는 이제 조선 해운 물류에 대한 그런 사업이 연관돼서 많이 하고 있고 또 굉장히 이 분야에 관심이 많고 또 신조 선박은 조선 해운 물류하고 연관돼 있어서 매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데 지금 현재 연말쯤에 발주된 신조선 자체가 지금 컨테이너선의 전 세계 시장 물동량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에 따라서 컨테이너 박스가 부족하고 컨테이너선이 부족해서 지금 어떤 운임료가 상승하거나 이런 사항은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컨테이너 박스도 부족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선도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전 세계 컨테이너 선의 한 60% 정도가 지금 전부 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목적으로 갈 수 있는 배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컨테이너선에 물동량을 싣고 갔을 때 물동량이 발생했을 때 싣고 가서 다시 돌아와서 전체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에서는 손실이 굉장히 크고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부만 이제 하게 되는데 최근에 발주된 연말하고 연초에 발주된 모든 선박들이 지금 컨테이너선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전부 다 탱커선이나 LPG선이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LPG, LNG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IoT 문제는 지금 컨테이너선에 IoT 붙였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실시간 추적은 가능한데 컨테이너 박스에 IoT 붙이는 거는 실제 컨테이너선 내부에 있는 제품이나 물질에 대한 관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부분으로 붙이는 거지, 물론 거기 하나 일환으로 IoT 센서를 붙여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종합물류에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엄청난 비용이 소비되는 거는 우리만 붙여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만 AI를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연결된 모든 B2B나 오토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다 연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만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이 확보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콜래보레이션이 확보돼야 돼서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대형 조선소나 대형 선사나 대형 조선소 이런 데는 머스크는 이미 선사 쪽보다 그거를 종합물류회사 쪽으로 이미 전환을 해서 6대4 정도로 이미 전환된 상태이고 엄청난 투자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현대강선을 24,000TU가 지금 7척 나왔고 16,000TU가 곧 지금 6척이 또 나가게 되는데
그거는 미국에 갈 때하고 돌아올 때 선봉량 이런 것들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현재 시황은 연말 연초에 한국에 많은 배들이 발주가 됐지만 거의 60%가 지금 화주가 없는 상태에서 앞에 예측을 보고 발주를 했는데 건조가 종료되는 시점에 배 선박 인도를 서서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건조를 했는데 시황이 이제 앞으로 2, 3년 후에 시황이 이제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컨테이너 선원이나 어떤 컨테이너 박스의 부족에 대한 어떤 현상보다는 그 물동량의 확보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거는 대형 종합물류 회사가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하고 있고 또 그에 있는 물건은 내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최적지에 공급해야 되는데 그 물건을 공급할 선박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운임료를 엄청나게 급행료를 지불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물동량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해진공사에서 최근에 발표한 거 보면 독자 운송을 하려고 하다가 운항을 하려고 하다가 HMM을 보류한 이유도 실제 앞으로 컨테이너선 현재 나오는 걸 봤을 때 2, 3년 후에 과연 운임료를 지금처럼 받을 수 있을 거냐가 가장 큰 지금 관건이거든요. 다시 또 대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그런 보는 부분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실제 선박 조선소에서는 현재 올해 내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한 60% 정도는 상승을 했지만 2023년도 이후에는 조선소가 다시 급불황이 올 거라는 것을 지금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한 번쯤은 같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산업은행의 고 실장님 쪽에서 신규수나 이런 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막대한 투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쪽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디까지 이렇게 투자해 줄 건지 국내에 있는 몇 개 있는 선사나 몇 개 있는 기업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재 한국에 있는 그 해운선사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 막대한 투자를 했을 때 페이백이 거의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 줄까가 정책적으로 정부 국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 언제 어디에서 가서나 저도 정부 관계자나 이런 쪽에 이제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더 심도 있게 디테일하게 좀 같이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하면 지금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 섣불리 손을 대다가는 엄청난 리스크를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부분이 저는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 배가 60%가 정지되어 있다는데 이 정지되어 있는 게 그 부정기선, 정기선 합쳐서 그러신가요? 네, 그래서 부정기선은 훨씬 더 크고요. 정기선 쪽에도 지금 상당수가 많은 일부 컨테이너선은 운영을 하고 있지만 6천, 4천 쪽도 지금 7천, 8천 많티우도 많이 이제 서 있는 상태고 그 이유는 운항을 했을 때 그 배가 운항을 했을 때 실제 손실 비용이 워낙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운항 정지를 한 상태고요. 특히 자동차 운반선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60% 정도가 서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전 세계 움직이는 물동량도 없고 앞으로도 이제 그게 일부는 확대될 거라고 예상하지만 현재로서는 크지 않고 이번에 연말에 작년 대비한다면 110% 정도의 신조가 발주가 됐는데 신조가 발주된 거는 화주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60% 정도가 발주된 상태입니다. 옵션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좀 면밀하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년을 내다보는 어떤 법적 쟁점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서 논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컨테이너 선박이나 컨테이너 박스가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명확한 어떤 법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마지막에
우리 그 조범기 상무님이 말씀하셨는데 브레이크 벌크라든지 또는 이제 박스 관리 부분 이런 부분 또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제 그 상법에 그 이제 수화인이 컨테이너 박스를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돌려줄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 않나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일단 그 마지막 부분은 이제 선주사는 이제 뭐 두 가지 형태가 있고 그 리스형 그리고 또 정기용선형이 있는데 뭐 법적인 차이점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자 물류 관련해 갖고 종합 물류사를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지 좀 단행법을 해야 될지 등에 대해서도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오늘 나누지 못한 이야기 중에 금년에 이제 큰 화두가 될 것은 이제 그 회사 법원 설치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회사 법원을 뭐 서울 또 인천 부산에 설치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사건 수가 워낙 적어서 우리가 어렵다고 이제 봤는데 최근에 그 어떤 이제 국회의원께서 좀 제안을 해서 국제 상사 법원하고 회사 법원을 이제 같이 하자는 안이 나와서 이제 통합 법안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건 수가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서울 좀 부산이나 인천 이것도 지역적인 어떤 그 요구 사항도 조금은 이제 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국제 상사 법원이라는 게 또 지역 세액을 많이 완화하는 형태라서 아마 금년에 회사 법원 설치는 조금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2021년도 해운 조선 물류 법률 분야 신춘 자담회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녹화시켜 가지고 유튜브로 한번 올려서 도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분들, 파넬로 나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병석 변호사님, 김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우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최재형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호 실장님 감사하고요. 우리 문병일 전무님도 감사합니다. 손정렬 회장님 감사하고요. 예, 안광현 대표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호인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육사